여기 유럽에서 온 여성이 흰 가운을 입고 있는 남성과 대치한 채 기분 나쁜 기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체 이 남성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이렇게 화가 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스웨덴에서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은 북유럽에 속해 있는 나라인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북유럽은 디자이너들의 선망의 대상이에요. 디자이너들이라면 누구나 북유럽에서 일해보기를 바라고 북유럽 회사들과 협업한 경력은 뛰어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도 스웨덴에서 이름을 알리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어요. 남들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보다야 스웨덴 본토 사람인 제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세계는 넓고 뛰어난 인재는 넘쳐났어요. 아무리 스웨덴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과 경쟁해야 하는 건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유학은 기본에 자국에서 엄청난 커리어를 쌓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짜 디자이너인 제가 어찌 해볼 상대들이 아니었어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제가 봤던 가장 뛰어난 사람은 바로 한국에서 온 피터 씨였습니다. 그는 저에게 아주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주었는데 피터 씨는 정말 성실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우선 해외 취업은 유학이 기본이라는 인식이 있는 이쪽 계열에 유학 경험 없이 디자이너로 초빙받아온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디자인 감각도 굉장히 뛰어났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걱정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외국 대학에서 유학을 했다거나 인턴이나 직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으니 서양 문화권의 사람들 사이에 잘 섞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피터 씨는 그 누구보다 잘 섞여 들었습니다. 디자이너라고 해서 디자인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능력도 좋아야 했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신경 써야 하는 것도 많았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디자인과는 멀어지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피터 씨는 관리직으로서 해야 하는 일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디자이너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갓 들어온 인턴이었던 저는 한국에서 온 피터 씨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어요. 또 마음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라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멘토링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인턴들에게 원하는 사람과 면담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요. 저는 당연히 피터 씨를 선택했습니다. 경쟁률이 셀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피터 씨가 워낙 바쁘다 보니 암묵적으로 피터 씨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룰이 있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멘토를 바꾸려고 했는데 피터 씨가 흔쾌히 저를 만나주겠다고 했다더라고요. 저는 면담을 통해 피터 씨가 어떻게 유학 없이 저희 회사에 올 수 있게 되었는지 듣게 되었습니다. 피터 씨는 한국의 작은 회사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글로벌 기업에 가기까지 뚜렷한 목표를 두고 꾸준히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었는데 누가 봐도 초보티가 물씬 나는 작업물부터 시작된 포트폴리오에는 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에 감명을 받고 피터 씨가 해왔다는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씨는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작은 회사부터 자신이 시작한 것에는 이유가 있다면서 저에게 일머리는 배울 수 있겠지만 자신이 한국에서 한국인들로부터 배운 감각과 완벽에 가까운 효율성은 한국에 가지 않는 이상 어려울 거라고 하셨어요. 피터 씨의 말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터 씨가 한 대로 뚜렷한 목표를 잡았어요. 그건 바로 한국에 있는 회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피터 씨를 가장 많이 성장시켜준 회사에 가서 저 또한 성장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다 보니 인턴을 마칠 때쯤 한국의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국 회사에 취업한 것은 아니었고 1차적으로 협업을 해보고 싶다는 연락이었어요. 아직 초짜 디자이너였기 때문에 한국의 회사에 집과 차를 해달라든지 돈을 많이 달라든지의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제가 안 된다면 다른 디자이너에게 연락하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비행기표와 약간의 정착 지원금을 받는 것에 만족하며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더라고요. 특히 서울은 제가 본 나라 중에 가장 세련된 도시였습니다. 특히나 한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접한 한국의 인천공항은 살면서 여지껏 봤던 공항들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크고 웅장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리고 한국 회사의 배려로 작은 원룸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월세가 정말 비싸던데 그게 해결되었다 보니 걱정될 게 없었습니다. 계약금은 생활비로 써야 했고 작업이 마무리되어야 잔금을 받기 때문에 한동안은 허리를 졸라매어야 했지만 한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생겼던 문제는 아니었고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첫 회의를 하는 날, 잠시 쉬고 있는데 한국인 직원이 제게 와서 대뜸 시력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걸 묻냐고 하니 회의를 할 때 자꾸 인상을 쓰면서 글을 읽는데 안경이 불편해 보여서 물어본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안경을 쓰고 있어요. 안경을 벗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직원은 그럼 안경을 바꾸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잘 써왔으니까요. 그런데 직원은 계속해서 왜 안경을 바꾸지 않느냐고 여러 번 되물었습니다. 조금 짜증 나더라고요. 안경 바꾸는데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바꿔줄 것도 아니면서 자꾸 물어보는 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안경도 스웨덴에서 한 50만 원 정도 주고 샀던 거거든요. 사실 안경이 오래된 것이긴 했어요. 스웨덴에서 안경 한번 맞추려면 큰 돈이 들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다 보니 한번 안경을 맞추면 몇 년은 기본이고 10년 넘게 쓰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직원은 애써 웃는 제게 회사 주변에 안경점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라고 했고 이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를 잘 마치고 회사를 나오는데 정말 안경점이 있더라고요. 안경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주머니 사정을 생각하고는 돌아섰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테고요. 그런데 며칠 동안이나 안경 생각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또 안경을 바꾸지 않고 가면 그 직원이 돈이 없어서 안경을 못 바꾼다는 걸 알아차릴 것 같았습니다. 제가 며칠 지켜보니 그 직원은 여러 디자인의 안경을 돌려서 끼더라고요. 대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옷 바꿔 입듯 매번 여러 안경들을 바꿔서 쓸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저렇게 돈이 많으니 안경 하나 맞추는 건 일도 아니었겠죠. 여기까지 생각이 닿으니 안경을 맞추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수중에 돈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매일 들어가는 생활비를 조금 줄이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안과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안경을 맞추러 안과 병원에 왔다고 하니 안과 병원 직원이 이상하다는 표정과 말투로 안경을 맞추려면 안경점을 가야지 왜 병원에 왔냐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저도 직원만큼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안경을 맞추려면 시력을 검사해야 하는데 시력을 검사하려면 병원에 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시력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니 직원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진료 대기를 걸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예약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병원을 나가려는데 직원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또 한 번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요. 제게 5번째 순서이니 기다리라는 것이었죠. 스웨덴에서는 예약하면 며칠이나 뒤에 진료받을 수 있기에 집으로 가려던 것인데 전 당연히 이 상황이 당황스러우면서도 제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순서가 오기 전에 병원 문이 닫혀서 진료를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을 거라는 가정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순서는 금방 왔고 시력 검사는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두가 프로페셔널했고 기계들은 뭘 모르는 제가 봐도 최신식이었어요. 스웨덴에서도 시력 검사를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놀라웠죠. 그렇게 시력 검사지를 들고 안경점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시력 검사지를 안경점 사장님께 건네주자 사장님은 당황한 기색으로 검사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그때 그 사장님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이걸 병원에서 하고 왔냐고 물어봤었고 당연히 저는 시력 검사를 병원에서 안 하면 어디서 하냐며 안경점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게 물었어요. 아, 한국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제가 그렇다고 하자 안경점 사장님은 어쩐지 그런 것 같다며 한국에서는 안경점에서 시력 검사를 진행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어떻게 병원이 아닌 곳에서 시력 검사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불법 아닌가요? 저는 안경점 사장님이 돈을 쉽게 벌려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느꼈는지 사장님은 한국의 안경점은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 시력 검사를 진행하고 안경을 가공하는 것까지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어요. 저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사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자신만만한 말투와 표정으로 다시 한번 시력 검사를 해줄 테니 한번 해보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검사가 시작되자마자 제가 괜한 의심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장님은 여러 기계를 사용해가며 제 시력을 검사했는데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게다가 정확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에게 난시가 있다고 말했어요. 이건 병원과 스웨덴에서 확인한 바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무언가 이상하다며 제가 기존에 쓰고 있던 안경을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왜 렌즈에는 난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냐 묻더라고요.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건 난시가 적용되지 않은 게 맞다며 혹시 사물이 두 개로 번져 보이지 않느냐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고 말하며 그래도 안경을 쓰면 어느 정도 교정이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그건 교정이 안 된 거라고 하며 렌즈로 교정이 됐다면 겹쳐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웨덴에서 만든 제 안경은 한국 돈으로 약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제작 기간에는 2달이나 걸렸어요. 만드는 게 까다롭다며 남들보다 비싸게 오래 걸려 맞춘 것이었는데 잘못 만들어질 리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제가 비싸게 주고 산 안경이 완전히 불량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난시가 적용되기는 했지만 아주 약하게 적용된 건 아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그게 불량이라는 증거라며 안경테처럼 생긴 것에 렌즈를 이리저리 끼더니 안경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사장님은 제가 쓰던 안경과 지금 건네받은 안경을 돌려가며 쓰게 했는데 저는 사장님의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달이나 걸려서 받은 50만 원짜리 안경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안경점 사장님의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은 제 안경을 살펴보더니 안경 알이 빠진 적 없느냐 묻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안경 알이 빠지고는 한다 말하니 사장님은 안경 알이 안경테보다 작게 재단되었다며 이 안경은 애초에 잘못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 50만 원씩이나 주고 산 안경이라 속상하겠다는 말까지 덧붙였죠. 머리가 띵한 기분이었어요. 한국의 사장님은 보자마자 아는 문제를 스웨덴 안경사는 직접 만들면서도 몰랐다는 것이었으니까요. 지금보다 돈이 없던 학생 시절에 아르바이트를 하며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맞춘 안경이 이 지경이었다니 속이 쓰렸습니다. 제가 속상해하자 사장님은 안경테를 고르다 보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며 안경테를 이것저것 추천해주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말대로 기분이 조금 나아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이유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대화로 짐작해보건대 한국의 안경사는 스웨덴 안경사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연히 훨씬 비쌀 거고 안경테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사장님께 마음에 드는 안경테의 가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장님께서 말해준 가격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경테 가격은 2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부가세나 다른 금액이 별도로 들어가는 것이냐 물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가격이 2만 원이었어요. 알고 보니 제가 고른 안경이 행사 중이던 안경이었던 겁니다.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안경테도 4만 원에서 비싸야 7만 원 정도 하더군요. 장난감 같이 허술한 안경테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브랜드였어요. 이건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유럽에서 안경이 가장 유명한 브랜드는 덴마크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같은 유럽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매우 비싸게 받습니다. 디자인 값이라는 게 있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경테가 저렴한 걸 알고 나니 이번엔 렌즈의 가격이 문제였어요. 안경테는 이렇게 저렴하게 팔고 렌즈를 비싸게 팔 수 있는 거니까요. 안경테를 고르니 사장님은 테를 들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30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제는 지금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찾으러 올 때 하는 건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은 웬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어디 잠깐 나갔다 오시려냐는 질문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30일 뒤에 찾으러 오라는 게 아니었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오히려 저를 더 이상하게 보며 한 달 뒤가 아니라 30분 뒤에 라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저희가 영어로 소통하기 때문에 소통에 오류가 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한 게 정확했어요. 사장님은 정확히 30분이라고 표현했고 결제는 안경을 써본 뒤에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이 안경점 안쪽으로 들어가자 기계가 작동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정말 30분이 걸리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30분 타이머는 15분 만에 꺼지고 말았어요. 사장님은 안경이 완성되었다며 15분 만에 깨끗한 안경 하나를 대령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전 솔직히 좀 기분이 나빴었습니다. 왜냐면요. 아무래도 저렴한 가격이었기 때문에 너무 대충 만들어준 게 아닐까 싶어서였죠. 그래서 순간 화가 났어요. 저는 화를 꾹 참으며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라고요? 다른 것도 아니고 안경을 15분 만에 만들다뇨? 너무 대충 만드신 거 아닌가요? 그러자 사장님은 이게 완성본이라고 대답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썼기에 몇 번이나 안경을 바꿨습니다. 저희 집안 사람들도 안경을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중 누구도 당일에 안경을 만들어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15분이라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안경점에 들어와서 시력 검사를 하고 이 안경을 받기까지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안경점 사장님이 말을 번지르르하게 해서 제가 외국인이라고 절 속이고 대충 만든 안경을 팔아 치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제가 외국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속여 파시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면서 사장님에게 따지듯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친절하던 사장님이 처음으로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외국에서 온 외국인이라는 건 알고 있다면서 유럽이 어떤 식으로 안경을 만드는지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니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이런 말은 제가 지금 만든 이 안경을 써보고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의 강단 있는 행동과 말에 움찔한 저는 가만히 안경을 집어들어 썼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쓰자마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저는 안경을 쓰자마자 사장님에게 허리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매우 당황하며 제게 사과받고자 한 말은 아니라면서 되려 제게 미안해 했습니다. 저는 제가 100번 잘못했음을 인정하며 사장님이 만들어준 안경을 쓰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제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쓰고 다니던 안경은 쓰레기였어요. 쓰레기와 다름없는 안경을 쓰고 다녔으니 계속해서 시력이 나빠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겹쳐 보이는 것도 없고 너무 편했어요. 사장님은 안경이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제 눈에 딱 맞는지 그런 시간은 전혀 필요하지 않겠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가격은 얼마가 됐든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안경을 하루 만에 만든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새로운 안경을 가지고 내일부터 일을 한다면 작업이 훨씬 잘 될 것 같았거든요. 결제를 하려는데 놀라운 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격을 듣고 몇 번이나 내내를 반복했어요. 안경테를 포함한 전체의 가격이 7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 안경은 압축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압축을 한 번 할 때마다 엄청난 금액을 추가로 청구했는데 그걸 적용하고서도 7만 원이라니요.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인 거죠? 분명 재료비와 인건비가 들 테고 임대료도 나올 텐데 제가 너무 놀라 멍하게 있자 사장님은 한국에서는 보통 이 정도 한다며 외국인이라고 사기치는 거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렌즈 압축을 더하거나 시력이 매우 특수한 경우라면 공장에 가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그건 최대 일주일이나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고요. 아마 제가 모든 곳이 다 이런 식으로 적용되는 건 줄 알고 오해하지 않길 바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실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의 한 말이었겠지만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더라도 제가 실망할 일은 없었을 겁니다. 저렇게 복잡한 공정을 하는데도 최대 일주일이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스웨덴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공장에 가려면 해외로 물건을 보내야 합니다. 저는 제가 알고 있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며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사장님에게 카드를 건네준 뒤 정확하게 7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쓰고 있던 안경을 버려달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가려는데 사장님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면서 코 받침과 귀에 거는 부분을 만져주더라고요. 이렇게 세심하게까지 손님을 대해주다니. 지난날 한국에서 온 피터 씨에게 한국인들의 직업의식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어요. 한국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이 대운 일들이 항상 최고이길 바란다고 했죠. 솔직히 사장님은 자신이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줬으면 더 이상 귀찮은 일을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사장님은 끝까지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서 다가 아니었습니다. 안경 위치를 맞추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더라고요. 안경을 교정한 뒤 잠시 머물며 그들을 지켜보았는데 그 사람은 안경을 새로 맞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장님에게 자신의 안경을 건네주었고 사장님은 무슨 물이 들어있는 기계에 안경을 담갔습니다. 물이 담긴 기계에 안경을 담그다니 뒤로 넘어갈 일이었지만 사장님에게 대한 신뢰가 쌓인 상태였던지라 믿고 그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이내 기계가 소리를 내며 작동하기 시작했고 잠시 후 사장님은 안경을 꺼내 빛에 안경을 비춰보더니 안경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도구를 꺼내 코받침대를 분리하더라고요. 저는 분리된 코받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물질이나 물때가 가득 끼어 있었거든요. 제가 화들짝 놀라자 사장님은 이런 것을 처음 봤냐며 코받침은 소모품이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갈아 끼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게다가 사장님은 이 모든 걸 하는데 돈을 받지 않았어요. 가끔 오는 손님인데 이 정도는 간단한 것이라 서비스 차원으로 해준다고 했죠. 아니, 안경을 바꾸면 얼마나 바꾼다고 그런 사람을 위해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게 말이 되나요? 제 반응에 사장님은 한국에서는 이런 걸 노동이라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게 신기하다면 한국만의 정이라고 생각해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태어난 스웨덴에서는 식당에서 물을 한 잔만 마셔도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런 걸 그냥 정이라는 걸로 그냥 해준다니요. 사장님에게서 지난날 한국에서 왔던 제가 존경하던 피터 씨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피터 씨도 자기 팀원들의 일이라면 두 팔 걷고 나서서 일을 도왔어요. 사람들이 하는 일도 많은데 왜 굳이 남의 일을 도와주냐? 저 사람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저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다라는 말을 하면 피터 씨는 항상 이 정도도 함께 못하는데 어떻게 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과 우연히 만난 안경점에 사장님이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니 한국인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다른 사람을 겪어보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제 생각은 정답이었습니다. 함께 일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모두 굉장히 훌륭했어요. 모두가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죠. 저는 한국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일을 잘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그중에 가장 값진 배움은 사람의 마음을 사는 방법이었어요. 단순히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인간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건 돈을 주고도 못 배우는 아주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정말 너무 큰 도움이 되었고 그 경력을 인정받아 스웨덴에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인데 한국에서 얻은 가르침 덕분에 그 몇 년 사이에 훨씬 높은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피터 씨와는 멘토와 멘티 관계로 만났었는데 이제는 함께 일을 하는 동료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피터 씨와 아주 가까이 있지는 못하고 먼 자리에서 피터 씨를 쫓아가는 수준밖에 못 되지만요. 다시 기회가 된다면 한국의 기업과 또 다시 일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오늘은 스웨덴에서 한국에서 왔다던 피터 씨에게 일을 배우다 한국을 알게 되고 한국까지 가서 일을 하게 되었던 그녀가 한국의 안경점에서 겪었던 에피소드였네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다양한 사연들을 읽어드리는 여우튜브 송은지였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